대부분의 사람은 크든 작든 복고에 대한 관심 혹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절을 직접 살았던 과거에 대한 향수일 수도 있고 오히려 경험하지 못한 신선함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만 어떤 추억을 새겨두고 왔는지 혹은 어떤 과오를 남겨두고 왔는지 때때로 살펴봐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은 채 나라마다 국경 안팎으로 적이 존재했던 20세기,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했어도 아직 상당 부분 허점이 있기에 스파이가 활개치고 사람들은 아직 낭만적인 구석이 있지만 그릇된 우월주의와 차별이 사회에 만연해 있던 시절,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한다면 자연스럽게 비밀과 폭력 그리고 사랑이 들어간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뤄볼 작품은 2017년에 개봉한 길리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연출작 쉐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입니다. 저는 길리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영화들을 참 좋아합니다. 블레이드 2로 그를 처음 만났고 헬보이 시리즈와 퍼시픽 림은 적어도 각각 3번 이상은 정주행으로 관람했습니다. 하지만 쉐이프 오브 워터 이전에 델 토로가 연출한 작품 크림슨 피크를 봤을 때는 기대보다 부족하고 우려보다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기에 크림슨 피크의 작중 대사를 이용해 가서 유령 이야기나 쓰시지 라며 리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헬보이 시리즈 같은 영화를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는 바람을 담았었죠. 하지만 델 토로는 연달아 사랑 이야기를 썼고 크림슨 피크에 이어 또 호러 무비로 착각할까봐 한국 배급에는 무려 사랑의 모양이라는 부제가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 리뷰의 인용구가 무색하게 그가 다시 가져온 사랑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쉐이프 오브 워터는 1963년의 미국을 배경으로 엘라이자라는 청소부가 정부 산하의 연구기관에서 겪는 기묘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지하 연구 기지와 정체불명의 생명체를 두고 군인 출신의 보안 책임자, 스파이, 청소부, 그리고 화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사건에 휘말리면서 인간들의 끔찍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영화에서 발견한 끓는 점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화의 인트로는 매우 환상적이고 아름답지만 어딘지 위화감이 느껴집니다. 깊은 물에 잠겨있을 때 느낄 수 있는 편안함과 동시에 오는 적막, 몸을 누르는 수압 등으로 인한 막연한 공포 같은 그런 감각이죠.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말을 하지 못하는 엘라이자가 느끼는 세상을 관객으로 하여금 다소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물속에서 끝을 맺는 영화의 엔딩과 일치하면서 수미상관적인 형식도 갖추고 있죠. 누구인지 아직 알 수 없는 늙은 남자 자일스의 목소리가 오래된 회고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고 온 부제와는 달리 이 이야기는 매우 끔찍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비칩니다. 엘라이자는 창밖에서 울리는 소방차 소리 같은 어지러운 세상사와 거리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일상을 준비하는 그녀의 목에는 흉터가 있고 가벼운 목욕과 셀프 플레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을 하지 못하며 반려자 없이 혼자 사는 여성인 엘라이자. 그녀의 삶은 바깥에서 보기엔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호기심과 관찰력이 뛰어나고 가식은 없으며 신체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지배하는 희망적인 성격이 이후 작품을 이끌어갈 양분이 됩니다. 자기가 가진 컴플렉스에 짓눌려 비관적이거나 소심한 인물이라면 앞으로 일어날 기이하고 위험천만한 사건을 제대로 마주할 수 없을 테니까요. 연구소의 뛰어난 과학자가 아니라 청소부로 일하고 있던 엘라이자는 실험체로서 비윤리적인 취급을 받는 어인을 보고 어떤 동질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욕조물에 몸을 담그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목소리를 통해 말을 하지 못하는 엘라이자에게 어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존재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 엘라이자는 어인이 겪는 부당한 처우를 외면하지 않고 이대로 못 본 척한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녀가 가진 상대적인 불완전함이 오히려 그녀를 인간적으로 만들어준 것이죠.
친절과 관용, 구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만이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뉴스 사회면에서 볼 수 있는 폐지를 모으고 김밥을 팔아 불우이웃을 돕거나 장애를 딛고 봉사활동에 나서는 모습을 보면 느낄 수 있듯, 남을 도와야 할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여유가 아니라 용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는 20세기 중후반의 동성애 혐오와 인종차별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실험실에 숨겨진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사회적 메시지를 들이미는 상황이 조금 뜬금없어 보이지만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 억지로 넣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본상 자일스의 행동에 변화를 주기 위한 기폭제로도 쓰였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효과적이죠. 영화의 인트로에 나온 자일스의 독백 중에 언급된 괴물과 추악한 진실은 단지 납치 감금되어 학대받은 어인에 대한 이야기를 뜻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상하 관계에 놓기 위해 상대를 침묵시켜 스스로를 높이고 나던 끔찍한 부류의 인간들이 저질러온 악행을 스트링랜드라는 인물에 압축해서 담아내고 있죠. 군인 출신의 백인 남성인 스트링랜드는 여성인 자신의 아내를, 장애인인 엘라이자를, 흑인인 델라엘라 부부를 침묵시키면서 그들보다 우월한 자신을 확인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영화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우리와 다른 모습을 한 실험실의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타인을 공감하거나 평등하게 대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에 섞인 채 인간의 탈을 쓰고서 당당하게 사는 그 누군가임을 말이죠. 우리는 우리와 다른 겉모습으로부터 오는 공포를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 우리와 닮은 얼굴을 하고서 다가오는 이들이 가면 아래에 숨긴 악의를 훨씬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스트링랜드가 광적인 인물로 그려지긴 하지만 모든 캐릭터에게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와 접점이 없던 자일스는 엘라이자에게 전해들은 사태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외면합니다. 여기서 영화는 이야기의 구심점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파이 가게로 카메라를 옮깁니다. 파이 가게 점원의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통해 자일스가 마음을 받고 엘라이자에게 협력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내죠. 으름장을 놓는 직원에게는 스트링랜드를, 쫓겨나는 흑인 부부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자신에게는 엘라이자를 투영함으로써 자일스는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한편 이 장면은 영화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확장시키면서 이야기의 흐름도 일방적이지 않게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엘라이자와 자일스가 사는 집은 인기 없는 극장 위에 있는데 영화관의 이름인 어르피움이 제법 뚜렷하게 명시됩니다. 작품 후반의 중요한 장면과도 연결되는 장소지만 영화를 여러 번 보면서 아무래도 극장 이름을 신경 쓰이게 연출을 해놨길래 찾아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어르피움은 역사가 깊은 영화관이나 공연장에 많이 쓰였던 이름인데 신화에 조금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아내를 구하려고 저승에 내려간 오르페우스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의 노래 실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하니 공연장의 이름으로 따오기에 안성맞춤이죠. 각설하고 오르페우스가 결국 아내 에우리디케를 구하는데 실패한 채 지상으로 올라온 뒤에는 여자를 멀리하고 소년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뒷이야기까지 알게 되면 늙은 화가이자 쓸쓸한 동성애자인 자일스의 대사는 제법 의미심장하게 들려옵니다. 너무 일찍 태어났거나 늦게 태어났거나 우린 낡아 빠진 골동품인가봐. 이 부분은 영화 관련 오피셜이 아니고 제가 찾아보고 추측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또 영화 중간에서 어인이 극장에 들어가 스크린에 비춰진 영화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상영되고 있는 작품은 1960년 영화인 룻 이야기로 고대 종교의 가르침 아래 억압받고 통제된 삶을 살았던 여인 룻이 이방인과의 만남을 통해 갇혀있던 생각을 바꾸고 고난 끝에 행복을 얻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본 작품의 주인공인 엘라이자의 삶과 비교하면 제법 비슷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시대 배경을 나타내는 동시에 꽤나 의미 있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20세기 중후반을 낭만의 시대라고 부르곤 합니다.
지금 보기엔 미덥지 못한 장비와 엉성한 듯 대범한 속임수를 쓰는 그 시절의 첫 버전이 활기를 띠었던 것은 내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상대가 스파이나 사기꾼임을 가려낼 수 있는 기술이 한참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화로 각색되면서 과장됐다고는 하지만 프랭크의 놀라운 사기 행각을 그린 캐치미 이프 유캔도 비슷한 맥락이죠. 가타카처럼 대부분의 유전 정보를 속여낸 경우도 있지만 결이 다르니 넘어가도록 합시다. 쉐이프 오브 워터에도 이 스파이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알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소련의 첩자이자 과학자인 드미트리는 명석하고 치밀하지만 전투에 능한 클리셰적인 스파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과학에 대한 탐구심, 지적 생명체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어인을 처분하라는 소련의 지령을 받고 고뇌하는 학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라이자가 벌이는 엉성한 탈출 작전에 개입한 드미트리는 적절한 도움을 주면서도 압도적인 전투력은 덜어냄으로써 작품의 본질은 해치지 않도록 적당한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하죠. 물론 현실에서의 첩보, 간첩 활동은 낭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소중한 것을 잃는 피해를 받겠죠. 제가 말하는 낭만은 현실로부터 영감을 얻은 창작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존재하는 상상의 영역입니다. 아무튼 이런 스파이라는 요소 역시 앞서 말한 룻 이야기처럼 시대상을 담는 장치인 동시에 이야기에 스릴러를 더해주는 등 이 영화를 아주 유니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쉐이프 오브 워터는 델토로 감독의 필모 중에서 가장 음악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인공 엘라이자는 말을 하지 못하는 대신 잘스와 탭댄스를 주고받으며 장난을 치거나 휘파람으로 출근길의 무료함을 달래기도 하죠. 어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레코드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영화 내에서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음악 말고도 삽입곡들 역시 이러한 서사나 중요한 장면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요 테마 중 하나로 쓰인 스코어 언더워터 키스는 제가 잠자리에 들 때나 비 오는 날 산책길에서 가장 즐겨 듣는 곡 중 하나이고요. 영화 후반에서 굉장히 뜻밖의 흐름으로 뮤지컬 시퀀스가 등장하는데 이미 음악이나 춤을 빌려 소통하거나 감정을 전달하려던 앞선 시퀀스들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가사를 통해 엘라이자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지금이야 발리우드나 뮤지컬 영화의 특이라며 뜬금없는 뮤지컬 시퀀스를 농담으로 삼지만 영화사 초기에 등장했던 시네마들에는 결코 빠질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마침 본 작품의 배경도 그런 시대이니만큼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노래로나마 감정을 전해야겠죠. 실제로는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엘라이자의 심상을 표현하기에 매우 적절한 동시에 환상적인 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엘라이자와 어인의 깊어지는 감정을 그려냅니다. 고민 끝에 어인과 사랑을 나눈 엘라이자는 머리띠, 코트, 새로 산 구두까지 붉은색으로 지장하는데요. 붉은색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적게 쓰이는 색입니다. 초반에는 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잘스가 그렸던 붉은색 젤리는 미래적이지 못하다며 반려당했고 스트링랜드는 어인에게 손가락을 물어뜯겨 연구실 바닥에 붉은 피를 흘립니다. 그와 반대로 마음에 품었던 상대와 마침내 하나가 된 엘라이자는 붉은색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하게 됩니다. 러닝타임 대부분 청록을 유지하는 배경이나 주변 인물들과 달리 어인과 사랑에 빠진 엘라이자의 세상만은 크게 바뀐 것처럼 보이죠. 부정적으로 그렸던 색채의 의도를 번복하여 뒤집은 것인데 그만큼 사랑의 힘은 위대한 것이라고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엘라이자는 이제 수다스러운 직장 동료 젤다가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소식을 전하면서 웃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영화의 엔딩에 도달하면서 결국 엘라이자와 어인이 가진 차이를 극복해내게 만듭니다. 쉐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은 제가 앞서 리뷰한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자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교훈, 힘이 되는 메시지 같은 것은 비교적 존재감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화를 감상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고 감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도 그 이유만큼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쉐이프 오브 워터는 교훈보다는 낭만을,
메시지보다는 여운을, 배우기보다는 느끼기에 더욱 적합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오늘이 10월인가요? 밖에 비가 오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레코드에 바늘을 올려놓고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 삶고 계신가요? 모든 게 정확하고 정교하고 빠르기만 한 오늘에 지쳤다면 영화를 보면서 내가 겪지 못한 과거로 돌아가 정취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다른 영화도 좋습니다. 미드나잇 인 파리, 수학여행.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영화인가요?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한 번 봤던 좋은 영화를 다시 또 다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똑같은 장면, 똑같은 대사지만 그걸 보는 나는 전과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이 되거든요. 제 리뷰 영상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영화를 시청해보세요. 제 리뷰와 같은 지점을 보게 되거나 혹은 여러분만의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땐 제게도 꼭 알려주시고요. 여러분도 언젠가 어느 날 저와 같은 온도와 습도를 느끼게 되길 바라면서 끓는 점 37도씨 37도였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